김문수 후보가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섰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그런 수치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여러 여론조사라는 말을 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깜깜이 기간이니까 네.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할 텐데 네. 아마도 꽤 긍정적인 수치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무슨 조사를 한 거를 그 몇 사람이나 봅니까? 당 안에서는. 네. 후보는 보실 거고요. 여의도 연구원 그 조사 결과는 예. 제가 알기로 보고하는 사람과 예. 보고 받는 사람 둘 외에는 그 작성자 빼고요. 네. 못 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후보가 아무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모든 정보는 후보한테 몰릴 텐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네. 또 세밀한 뭐 분석 자료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네. 거기에 기반해서 후보의 발언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른바 뭐 전통도 있고 공신력도 있다고 알려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온 곳, 한국갤럽, 리얼미터, 뭐 전국 지표조사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비장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가 안 돼봐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아주 그 이름 들으면 알만한 네.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깜깜이 기간 중에 한 말이 있어요. 네. 그 말과는 김문수 후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요 정도까지만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슷한 조사들을 예. 민주당도 하겠죠. 예. 이재명 캠프도 하겠고. 예. 그런데 양쪽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비슷하겠죠.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대선 때 보면요. 좀 차이 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기는 쪽은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지는 쪽도 자기네들 부풀려서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 보수 시청자들께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 강서구청장 선거,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17%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느니 또 총선 때도 낙관을 하고 있었다라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언론에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당시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 23년도잖아요. 네. 그때 과연 김태호 후보를 다시 공천해서 사면복권시켜서 다시 공천해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모종의 작용에 의해서 그분이 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 네. 그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음. 당도 당황을 했단 말이죠. 아, 예. 안 되는 걸 밀어붙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딱 그만큼 표 차이가 났고요. 예. 예, 그것은 뭐 세밀한 정보라든지 은밀한 어떤 여론조사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반대로 해석한 사람의 잘못일 뿐이죠.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총선 전날까지도 용산에서는 뭐 많이 보는 사람은 140석도 본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표 때 생방송으로 그 출구조사 나올 때 저희 당 의석수 안 좋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저 방송 중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 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쭉 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이기기 어렵고 의석수도 굉장히 적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국민의힘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의 귀를 잡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결과가 나와야 귀를 잡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네. 만약에 내일 선거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내일 가서 예. 내일 이후에 이제 이후에 얘기해야 되겠죠.
아직 승패를 모르니까요.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에서 예.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 예.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가위 모양으로 2등 하고 있던 사람이 1등을 꺾고 치고 올라가는 것. 네. 그래서 1등은 데드 크로스라고 네. 하고 2등, 1등 되는 건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네. 김문수 후보 입에서 그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신문들은 그걸 하나도 중요한 기사로 다루지는 그러니까 않았습니다만. 이 직선이 네. 시한이 없이 쭉 간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실수를 하고 선거가 한 2년 후에 있어서 후보는 정해져 있고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선거가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리지 않습니까? 그 직선의 이 방향이 여기서 잘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자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최후의 결집을 하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후보는 적어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악의 없이.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고 모든 후보는 본인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하고 출마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말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 마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예를 들어서 보수 지지자들이 다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떤 선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김문수 후보의 진심을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이제 모 여론조사 기관하고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가령 뭐 세대별로 지역별로 예. 거기에 지지율이 얼마면은 이게 이제 세대와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뭐 가감하는 뭐 예, 이제 뭐 이런 뭐가 재조정하는 뭐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거를 예. 과학적으로 예.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예측 득표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재명이 49에서 50, 네. 김문수가 39 남짓, 이준석이 9에서 10. 네. 이 정도라고 이제 한겨레는 일면 톱으로 요만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또 이제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한겨레 신문의 분석에 동의하는 점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른 데서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아까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한 얘기는 김문수 후보의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네.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예. 치러졌는데 첫날은 뭐 사뭇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튿날은 지난 대선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본 투표율이 여기에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 자체가 역대 두 번째로 높잖아요. 네. 제일 높았던 지난 직전 대선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낮은데 네. 그것은 아마도 대선이 좀 치열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때 이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은 막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슈도 있고 해서 막 타올랐단 말이죠. 그것과 좀 양상이 이번에는 다르니까 또 조기 대선이니까 약간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제도로서의 사전선거 제도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의 한 42, 3% 많으면 47, 8%까지 점유하는 거의 뭐 반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를 좌우한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증명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날 많이 몰린 건 다른 때와 달리 이게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였잖아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쫙 또 오늘도 예를 들어 휴가를 네. 내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첫날 목요일에 하고 금요일 다른 날 일을 보실 분들이 네. 이렇게 몰려서 불타는 금요일을 계획하신 분들이 목요일에 몰렸을 가능성. 불타는 예를 뭐 들면 금토일 월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아니었는가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보니까 예. 특히 이제 다른 지역 예,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특히 대구 경북이 25% 남짓이고 예, 호남이 50% 안팎이에요. 2배가 넘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사전 투표 빨리 하시려는 분들은 네. 승리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좋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 의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리낌이 없으니까 불타는 금토 일월 화 이가 관계없이 예, 그것보다는 네. 예, 지역별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네. 대구에서 예를 들어 25%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표에 대한 열의가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이거 조금 찜찜하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작용해서 그렇게 많이 투표율이 좌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계시는 유권자들께서 내일 대거 결집을 할 가능성 이건 높지 않다고 보시는입니까? 지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무시장 가서 어마어마한 인파를 아 정말 모았단 놀랍더군요. 말이에요. 그 예. 광경은 또 그런 것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예. 또 이명박 대통령도 청계천 네. 그다음에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PK를 이렇게 쭉 도시고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죠. 네. 예, 그러면 사전 투표 안 하고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랜다 하시는 분들도 투표에 대한 의욕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본 투표율은 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무시장 방문한 그 광경은 영상으로 보니까 인파가 얼마나 몰리고 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지 아 그럼요. 이동을 못 하더군요. 막혀가지고. 예. 네. 놀랐습니다. 저. 예, 저 놀라운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대선의 총 그 투표율 네. 이거는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거보다는 살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17년도에 77.2%였잖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윤 대통령 될 때는 77.1, 그러니까 거의 네. 똑같았는데 네. 사전 투표율과 이런 거를 볼 때는 70은 넘겠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투표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보수의 투표율이에요. 전체 투표율이 낮은데 보수의 투표율이 높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걸 보면 대구 경북 음. 물론 본 투표에서 그거를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50이 훌쩍 넘어버린 그 호남 지역과 비교해 보면 투표율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호남과 진보 쪽 예. 그쪽 유권자들에 비해서 예. 보수나 영남 쪽 유권자들은 낮을 가능성이 예, 높다. 투표율이 좀 현재로서. 낮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당의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 활동을 전직 대통령들께서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뉴스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좋은 뉴스는 아니군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또 그 전날 이렇게 전직 대통령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그래도 좀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 그래서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막판에 2~3% 정도는 더 보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 좀 일찍이 움직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좀 아닌가요? 근데 뭐 일찍 하시든 뭐 나중에 하시든 그분들이 가진 그 영향력이라는 거 결국 투표 전에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권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영향력의 후폭풍은 네. 그래도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단일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예,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단일화만큼 좋은 소재가 없죠.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준석 후보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나는 단일화하겠다, 사퇴하겠다, 김문수 후보 지지해 주세요 하면은 예. 민주당이 엄청 긴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40% 이상 된 상태에서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대선 후를 고려한
어떤 정치적 포석이지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에는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 중에 사전 투표율을 34라고 했다가 40 뭐 넘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권자 전체에 대해서는 34가 맞고요. 그러나 투표를 하신 분들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 그때 이제 절반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그 선거가 지난번 선거였고 이번도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관계없이 이미 대선에서 졌다.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의 지지를 보내달라. 뭐 이 얘기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이 말이 좀 울림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인데 초승달, 보름달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이제 점점 차오를 일만 남았고 예.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저무는 일만 남았다. 네. 이런 표현이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법이 꼭 김문수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예.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성에는 꽤 거스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한국적 이 감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남을 콕 집어서 비유를 안 좋은 비유를 하면서 본인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다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화법은 앞으로 정치를 쭉 해 나가야 될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조언자라면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우리가 저 애들 어르신들 술 한잔 드시고 흥이 돋으시면은 노새 젊어서 노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뭐 이런 노랫말이 저는 잠시 떠올랐습니다. 초승달, 보름달 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초승달, 금음달 되는 건데 뭐 초승달은 끊임없이 보름달을 향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11시간 26분이 아니라 9시간 26분. 예. 죄송합니다. 9시간 26분. 네. 9시간 24분. 네. 그러면 9시간 여 예. 동안에 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맨 마지막 유세 때 그 저희 당은 지난번 윤 대통령도 경부선을 거꾸로 이제 올라오면서 했거든요. 마지막 날. 네.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에 뭐 유승민 후보까지 단상에 올라가서 같이 만세 부르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그 장면이 나오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네.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솔직히 저한테도 그런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될 거고 뭐 단일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뭐가 있죠? 저녁 먹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유세 단상에 그거는 올라와서 그 정몽준 2002년 때 네. 그 국민승리 21 후보가 네. 단일화 파기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음.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지금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구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마지막 유세를 대구 예, 그다음에 예. 동탄에서 예, 이렇게 예, 끝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합당을 해야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선거 끝나고 토사구팽 당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 당의 재정 상태까지 뭐 저희가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제 비용 문제를 떠나서 이준석 후보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 개혁신당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대선이 있으니까
자, 총선 때 그래도 지역구 1석에 비례 2석해서 원내정당으로 들어왔고 본인도 당선이 됐고 동탄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건 큰 성취죠. 대선 후보까지 돼서 대선까지 나와서 얼마 정도 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1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정도까지 왔는데 딱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개혁신당이라는 이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의미 있는 숫자의 후보를 전국에다 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는데 네. 과연 이 정도의 당세로 전국 선거인 지방 선거에 후보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 광역 후보도 낼 수 있을까? 당선자는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후보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위험이 있죠. 일단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 한 석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편한 점이 이제 선거를 끝까지 했다가 안 되면 현역 의원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아니, 않습니까? 출마를 할 때는 출마할 때 본선거에 나갈 때는요.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놨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고 단체장은 내놓고 네. 그거는 현역 의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현역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도 내놓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만약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국회에 들어가 다시 현역 국회의원 하면 된다. 나중에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해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경기도 화성에서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이 이준석 후보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노원에서도 노원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결국 옮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기도에 속한 국회의원인데 음. 다시 서울시장을 간다. 경기도 지사도 아니고. 일단 거기서부터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몸을 합칠 가능성 높지 않다 혹은 높다 어느 쪽이십니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합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어렵죠. 지금으로 어렵다. 예. 지금 이제 저희 당이 변모하지 않고 네. 이대로 그냥 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연출한 상태에서 아무런 반성 없이 간다. 그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는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건데 합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치고 말고의 이 얘기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예. 공은 국민의힘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동대구역 유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다 하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때 멀어져 버린 옛 연인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번 투표는 너와 내가 사이가 나빠 헤어지더라도 투표는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 위중한 시기다라고 해야 하겠죠?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 할 때는 되게 누구를 이렇게 염두에 둘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는데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연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연인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화를 걸어서 네. 너와 나와 비록 헤어졌지만 투표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본인 이야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후보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여유 있죠. 여유가 있을 만한 데이터를 보고 받을 거고 예.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뭘 해도 결국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2017년에 대선 한번 나왔다가 거의 멸문지화 당할 뻔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쪽이랑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때 대법원 가서 뒤집혀서 다시 내려와서 한번 살았고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 지고 난 다음에도 거의 정치 생명 끝날 위기에서 어떻게 구속 적부심까지 받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오고 구치소까지 그 직전까지 갔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대법원에 의해서 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을 때만 해도 그게 작년 11월 15일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는 될래나 보다는 생각이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대법원까지 선거 이후에 다 하는 거고 자기는 이제 형소법 바꾸고 뭐 선거법 바꾸고 뭐 이런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화면을 통해서 간혹 보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여유가 있고 농담도 간혹 하고 그다음에 얼굴에서 시종 웃음기가 떠나지 않기도 하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막상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두 어깨에 올라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나라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하고 상당 기간 동거를 해야 돼요. 본인이 다 잘랐죠. 총리도 없고요. 그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될 텐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야당 때 너무 내가 가혹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 할 겁니다.